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죠. 돈과 힘으로 자원줄을 틀어주려는 강대국들의 횡포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들은 설 자리를 잃고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돈과 힘의 논리에 매달릴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완전히 다른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없다고 무시당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들이 제시한 해법 하나에 세계 자원 판도가 뒤흔들리고 오만했던 강대국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한국이 발견한 자원과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한국의 방식에 경악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젠킨스입니다.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글로벌 전략연구소에서 선임자원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제 주요 업무는 전 세계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받고 랜드 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하며 저의 전문성과 명성을 쌓았습니다. 저는 자원 확보는 곧 국력이며 이는 오직 힘과 돈, 그리고 지정학적 우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필연적으로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배우고 경험한 진실이었죠. 저는 자원 빈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원 부국의 눈치를 봐야 했고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원자재 공급에 목매야 하는 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그중에서도 한국 같은 나라는 첨단 기술 제품을 조립하는 데는 능숙할지언정 자원이라는 근본적인 힘의 논리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강대국의 자원 공급에 완전히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그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미국 기술의 하청 기지 같은 느낌이었고 독자적인 힘이나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은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부분이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는데 갑작스러운 핵심 부품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급 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죠. 특정 국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재 수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장이 멈추고 약속했던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셨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버지의 한숨소리와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애써 공장을 살리려 발버둥 치시던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결국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절망적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자원을 가진 소수의 나라가 가지지 못한 다수의 나라를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지를요. 저희 가족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결국 아버지는 평생 일궈온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원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잔인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게 자원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냉혹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한국과 같은 자원 빈국은 늘 강대국의 자비에 기대야 하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죠. 제 보고서와 강연에서는 늘 미국이 자원 공급망을 장악하고 잠재적 경쟁국들을 견제하며 자원 부국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원 외교는 철저히 국익 중심의 게임이며 감정이나 이상론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이런 신념은 연구소 내에서도 확고했고 동료들은 저를 자원의 냉혹한 현실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고 제 분석과 전략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전 세계는 에어리움이라는 희귀 광물 확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에어리움은 차세대 스마트폰,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였죠. 그 중요성은 석유나 천연가스 이상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량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전략적 우위를 이용해 에어리움을 무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폭등시켰죠. 전 세계의 기술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고 생산 라인은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물론이고 자원 부국들조차 중국의 횡포 앞에 무릎 꿇거나 복잡한 거래에 얽매여야 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아예 에어리움을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밤샘 분석과 수많은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제가 늘 주장해왔던 전통적인 방식뿐이었죠. 중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 강화, 세계 무역기구 제소와 같은 법적 대응, 그리고 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새로운 채굴지 탐사 및 개발 도상국과의 공격적인 협상, 심지어 최악의 경우 군사적 시위나 동맹국과의 연합작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힘의 논리일 뿐, 또 다른 갈등과 약소국에 대한 착취만을 낳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국제회의에서 만난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박사님, 강대국들의 자원 전쟁 때문에 저희 나라의 환경은 파괴되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은 헐값에 팔려나가고 저희 목소리는 무시당합니다. 저희는 그저 강대국들의 바둑판 위의 말이 될 뿐입니까?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상투적인 답변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이라는 냉혹한 세계의 법칙이라고, 약자는 강자에게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자존심과 편견은 저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자원 게임에서 약자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분석과 전략이 아무런 희망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이 무용지물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경해졌고 에어리움 수출 제한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에어리움 채굴지 개발은 환경 문제와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 그리고 높은 비용 때문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거액의 자본과 최첨단 장비를 투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하며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에어리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관련 산업은 마비 상태에 빠졌죠. 전 세계 경제가 에어리움 부족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반도체 공장들은 가동률을 절반으로 낮췄고 전기차 생산은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는 미뤄졌고 소비자들은 가격 폭등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모든 시나리오가 비관적인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가능한 모든 전통적인 자원 확보 전략이 실패했거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외교적 노력은 중국의 무시로 돌아왔고 군사적 압박은 새로운 긴장만 유발할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광산 개발은 비용과 시간, 환경 문제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에어리움 재고 감소 그래프, 관련 산업 생산량 급감 데이터, 이로 인한 전 세계 경제 붕괴 예측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하고 믿어왔던 자원 전략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순간이었죠.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저의 오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이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자포자기 심정으로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데 동료 한 명이 무심코 이상한 뉴스를 언급했습니다. 사라, 이거 봤어? 한국에서 뭐 이상한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폐기물에서 에어리움인가 뭔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 농담 같지? 저는 피식 웃으며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요? 그들이 무슨 에어리움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마 재활용이라고 해봤자 극소량일 거고 효율도 낮을 겁니다. 우리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자원 빈국인 한국이 자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제 편견은 여전히 한국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강대국들의 방식이 모두 실패한 마당에
제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에서 해답이 나올 리 없다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 위기가 저에게는 개인적인 절망의 순간이자 학자로서의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자원 포럼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의무감으로 참석했지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각국의 발표는 자원 부족의 심각성과 경제적 타격에 대한 암울한 전망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미국의 자원 전략에 대해 발표해야 했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와 압도적인 데이터로 채워졌지만 현재의 위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도 희망보다는 피로감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죠. 그때 아프리카의 한개발도상국 대표인 음들로보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포기 직전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젠킨스 박사님, 저희 같은 자원부국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희 자원은 강대국들에게 헐값에 빼앗기고 저희 국민들은 고통받고 환경은 파괴됩니다. 저희 목소리는 무시당합니다. 저희는 그저 강대국들의 바둑판 위의 말이 될 뿐입니까? 대체 저희에게 희망은 있습니까? 그의 절박한 질문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투적인 답변, 늘 하던 빈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대표단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일어선 겁니다. 김지훈 박사였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뻗어나갔습니다. 음들로브 대표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문제는 더 이상 빼앗거나 싸우는 냉혹한 게임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나누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개발한 에어리움 순환 회수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된 전자제품과 산업 폐기물에서 98% 이상의 순도로 에어리움을 회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술의 구체적인 원리와 효율성, 그리고 환경적인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채굴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환경 오염도 거의 없다고 했죠. 저는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기물에서 에어리움이라니? 그것도 그렇게 높은 순도로. 제가 알고 있던 자원공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거짓말이다, 사기다라고 외쳤지만 그의 발표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리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하는 대신 자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과 조건 없이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팔거나 정치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대신 조건 없이 공유라니요. 저는 강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평생 진리라고 믿었던 자원의 법칙, 힘과 돈의 논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은 뜨거워졌고 오만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중국의 저우 씨는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라, 저건 허풍이야. 한국 따위가 무슨 기술? 사기일 겁니다. 걱정 마시오. 결국 자원은 우리 손안에 있을 거요. 그의 말은 제 편견과 비관론을 다시 자극했지만 김지훈 박사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안에 깊은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제시한 데이터와 완전히 새로운 자원 개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성적으로는 믿기 어려웠지만 제가 그토록 찾던 힘의 논리를 벗어나는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제 편견과 오만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지훈 박사에게 연락해 한국의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요청에 그는 약간 놀랐지만 흔쾌히 수락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길었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해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번화한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에 자리 잡은 연구소는 거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최첨단 장비와 깨끗한 실험실은 물론이고 연구원들의 진지한 표정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에어리움 순환 회수 기술 시연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폐기된 스마트폰 부품과 산업 폐기물 더미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첨단 설비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복잡한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랍게도 하얀 가루와 함께 반짝이는 고순도의 에어리움 분말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회수율은 99%에 가까웠고 불순물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제 오만과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것은 자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자원을 땅에서 캐내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된 곳에서 다시 만들어내고 순환시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기술은 자원 부국이 아닌 늘 자원이 부족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해야만 했던 한국에서 개발됐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제가 기술 시연에 감탄하는 동안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고 늘 자원이 부족했으며 그래서 버려지는 것에서도 가치를 찾아야 했다고요. 낭비 없이 모든 것을 활용하고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이런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하는 대신 자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과 조건 없이 공유하려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어려웠을 때 많은 나라들이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고 이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진심 어린 나눔과 상생의 가치관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아니, 자원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눈이 멀어 외면해왔던 인간적인 가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던 그때 만약 이런 기술과 나눔의 정신이 세상에 존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힘과 이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제 오만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자 진실 앞에서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지훈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국을 너무 얕봤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충격과 감동을 그대로 전하려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따위가 그런 기술을 가졌다고. 사라, 혹시 한국 정부에 속은 거 아니오? 그들은 늘 과장하지 않소. 라며 반신반의하고 의심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저우 씨는 저에게 직접 연락해 비웃고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사라 박사, 한국의 헛소리에 속지 마시오. 그들은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어. 진실은 힘센 나라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요. 한국 편에 섰다가는 당신 경력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관계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는 제가 과거에 썼던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보고서를 들먹이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은 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느낀 충격과 감동, 그리고 에어리움 순환 회수 기술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이 제시한 나눔과 상생의 가치,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자원 문제와 기후 변화, 그리고 국제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자원 전쟁의 종식 한국형 순환 경제 모델과 글로벌 상생 비전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의 학자적 양심과 한국에서 배운 진실을 담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기술 데이터와 한국의 상생 비전은 기존의 자원 패러다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자원 빈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고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약속대로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음들로보시의 나라를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산에서 고순도의 에어리움이 회수되고 그 자원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모습은 전 세계에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한국의 기술과 나눔 모델을 극찬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의 획기적인 기술력과 위대한 나눔의 정신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원 빈국이 아니라 미래 자원을 만들어내는 자원 창조국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저우 씨는 분노하고 한국과 저를 비난했지만 이미 판도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가치를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죠.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자원 전쟁의 패러다임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았다는 확신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겸손함,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대표들이 모인 국제자원 포럼에 다시 참석하여 과거의 제 오만과 편견 그리고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 자원 확보는 철저히 힘의 논리라고 믿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저는 인간적인 가치와 나눔의 중요성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썼던 보고서들은 오직 힘과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저는 자원 빈국들을 동정했지만 그들에게 스스로 설 힘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자원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나누고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강연이 끝나고 회의장 전체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음들로브 대표는 저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한국 덕분에 저희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원은 더 이상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손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의 에어리움 순환 회수 기술은 단순히 자원 문제를 해결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에 지배되던 세계의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준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은 이제 자원 순환 시대의 리더로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국력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고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자원 이상의 가치, 즉 인간적인 지혜와 나눔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방식에서 배우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자원 빈국들에게 희망이 되고 자원 부국들에게는 책임감을 그리고 오만했던 강대국들에게는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한국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의 남은 인생과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원의 순환과 상생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한국 모델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고 세상에 대한 저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